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화재 조사론하고 화재 감식에 대해서 강의할 김효범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화재 조사론하고 화재 감식론인데요. 내용이 조금 뭐 방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제가 뭐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핵심만 이렇게 빠르게 한번 어, 훑어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여기 계시는 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화재 감식에 이제 필요한 부분 그리고 화재 조사하고 감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안전의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핵심 부분만 제가 좀 집어서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가 이제 화재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이제 화재 감식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CFEI 응시원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시간은 응시원서 작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 안 들어오신 분들은 혹시 뭐 연락이 되시면 꼭 들어오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뭐 작성 뭐 요령은 한 3, 40분 정도 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뭐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뭐 화재 시뮬레이션부터 지금까지 차량 화재든 전기 화재, 자동차 화재, 또 NFPA 뭐 다양하게 뭐 강의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여기 이제 CFEI 폭발 조사관이 되시면은 앞으로는 이 현장에서 화재 현장에서 조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현장 감식을 해서 그것을 레포트로 해서 법정의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장 경험과 그다음에 어떤 지식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 업무와 제가 연계를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뭐 저희가 실험한 부분, 또 두 번째는 레포트,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도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마 뭐 파일을 이제 PPT나 한글 파일이 많은 부분이 어, 많은 양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핵심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껏 이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 최소 부분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 조사론입니다. 화재 조사로는 연소, 화재, 폭발, 예비조사, 발화 지역 판정 등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장은 이제 화재 조사 개론입니다. 첫 번째 화재 조사 목적인데요. 화재 조사의 목적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화재 원인과 원인에서도 발화 요인, 발화 열원, 그다음에 연소 확대 요인, 그다음에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 조사 요 네 가지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NFPA 보면 파이 코스가 발화 요인이고요. 발화 열어는 히소스죠. 히트소스. 이거는 연사학대에는 파이어 스프레드, 화재가 확대된 요인, 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밝혀야지만 화재의 원인을 규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은 특징은 화재 조사자의 이제 경험, 기술, 지식 등 과학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사실적 데이터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적인 현장의 데이터를 사진으로 찍고 증거를 취득을 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이거를 이제 체계적인 접근법, 연역적인 방법, 프리즘적인 방식,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조사자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다시 평가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이제 화재 조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 조사의 범위는 이제 원인 조사, 피해 조사로 나뉘고요. 원인 조사는 화재 원인,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소방 시설을 조사합니다. 피해 조사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나누고요. 인명 피해는 사망 부상자, 여기는 화재 진압 중으로 발생한 사망 부상자도 조사를 합니다. 재산 피해는 화재로 난 소실 피해와 그 다음에 화재 진압으로 인해서 수손 피해, 그 다음에 연기 등 폭발로 인한 물리적 파괴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을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재 조사 시 유의사항인데요. 현장 관찰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꼭 조사자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현장을 가시면 바깥 주변부터 봐야 됩니다. 안에부터 보는 게 아니라 큰 주변부터, 주변 건물. 예를 들어 이제 뭐 건물에 불이 났다 그러면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건물 이제 사방을 한번 둘러보고 불이 어디서 번졌는지 전반적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높은 곳에서 전체를 보는 게 좋습니다. 만일 뭐 A 공장에 불이 나면 옆에 있는 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높은 곳 전체를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탄화가 약한 쪽에서부터 강한 쪽으로. 그래서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제 바로 코어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전체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쪽, 사면이 있으면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약한 쪽에서 강한 쪽으로 계속 중첩하다 보면 중첩돼서 어떤 물리적 증거가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심부를 발화 지점으로, 발화 지역으로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도계의 방향성. 예를 들면 이제 선반이 넘어졌다든지 기둥이 넘어졌다든지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화재의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철골조 건물 같은 경우, 철골 같은 경우는 철골조 같은 경우는 화재에 열을 받으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아, 그러면 이제 화재는 불은 어디서 왔느냐? 불은 어디서 왔느냐? 예, 잘 들리십니까? 되나요?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예. 예를 들어 철골조 같은 경우는 어, 우리 진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열을 받으면 조직 구조가 어닐링 되면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목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목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겠죠. 오히려 요 방향으로 쓰러지겠죠. 그런 경향이 있고, 예, 도개의 방향성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국부적인 탄화 그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 요 한 부분만 어, 일부적으로 국부적으로 많이 탔다. 어, 이런 경우는 불이 이제 사라지더라도 아, 이 부분에 뭔가 어, 하염, 하염과 접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은 이 부분이 불이 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 국부적인 강한 탄화 현상은 발화 지점에 굉장히 유력한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화재가 처음에는 이렇게 났다가 차후에는 이렇게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화재가 아니면 국부적인 탄화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거는 이제 다른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어떠한 뭐, 예를 들어 이 화재로 인해서 그런 역이 났는데 이럴 수 있겠죠. 어, 가스 누출로 해서 이걸로 해서 가스 누출로 해서 여기 화염이 방사됐다. 1차고 2차로. 이래서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2차 원인이 없으면 국부적인 탄화는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화물의 변색. 지금같이 저염이 되면은 색깔이 변합니다. 황갈색에서 나중에는 회배색, 원래 색깔을 잃고 회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색깔을 보고도 온도와 탄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리된다는 것은 이제 콘크리트 벽이 열을 받으면 그 안에 이제 모래, 자갈, 시멘트가 섞여 있죠. 그다음에 수분이 있는데 그게 안에 어떤 결집이 떨어지면서 크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크랙이 가면서 금이 가는데 금이 가다 보면 응력이 떨어져서 시멘트가 떨어져요. 떨어지는 것을 박리라고 합니다. 박리. 그다음에 변색, 그다음에 백화라고 하는데요. 백화. 그다음에 백화는 끓음이 다 타고 나서 하얗게 변하는 걸 백화 현상.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응력을 잃어서 떨어지는 거. 콘크리트 표면에서 떨어지는 걸 박리라 그럽니다. 용융이라는 건 이제 멜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플라스틱의 멜팅 온도는 200도씨, 산화 온도는 400도씨인데요. 폴리에틸렌 물질은 대부분 다 200도씨에 녹아요. 녹고 조금 우리가 난연성으로 하더라도 250도 되면 이제 녹게 됩니다. 대부분 다 400도씨에서 450도씨에서 녹게 되는데 불륜 물질을 섞어도 그 물질의 온도는 50도 내에서 플러스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시간을 지연해 줄 뿐이지 가연성이 불륜 물질을 섞어서 난연제로 했다고 해서 하진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온도는 갭은 약한
20% 정도 더 올라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화재의 온도는 뭐 1000도씨, 800도씨에서 1000도씨, 1500도씨이기 때문에 크게 다연성 물질도 다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방리나 용융, 플리에템 물질도 탄화 정도로 인해서 발화 위치나 최초 발화 지점을 추정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건물의 구조를 이해를 하고 불꽃을 흐름을 추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고 약한 곳에서 불꽃이 어디로 갔는지, 건물 내부에서 어, 불꽃의 흐름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살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방이라고 하면은 화재는 쭉 이렇게 보니 이러한 흐름이 보이더라. 사방을 둘러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어, 간단히 하면 이러한 불꽃의 흐름이 관찰이 되면 중심부는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각각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물리적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 물리적 증거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뭐 누구도 이 사실을 뭐 반박하지는 못할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장 발굴과 복원입니다. 관계자 입회하에서 현장 발굴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낙하물, 붕괴 사고 이런 데 굉장히 조심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때는 이제 외부에서 안쪽으로 실제는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발굴 지점을 한정을 해요. 파이어 라인을 설치하고 이 정도 발굴하겠다. 발굴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발굴 범위를 이 정도로 정하고요. 에리어를 정하게 됩니다. 정하면은 왜냐면은 너무 많은 범위라면 행정적인 낭비가 있으니까 배제되는 부분은 배제하고 이 부분은 한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발굴할 때는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어, 먼 곳에서부터 핵심 부위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언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요. 필요하면 이제 모종 사업으로 이렇게 서서히 발굴 문화재 발굴하듯이 왜냐하면 꽃갱이나 이래 찍어버리면 증거가 또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작업해서 발굴을 합니다. 할 때는 레이어가 이제 여러 겹이 이제 화재 현장은 문화재 현장하고 비슷해요. 예를 들어 집이 무너졌다 이러면은 뭐 거기 있는 가재 도구부터 넘어졌을 거고 천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붕부터 걷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장에서 천장 사진 찍고 천장 걷어내고 방 구조물이 막 이리 덮여 있는 게 쌓여져 있으면 걷어내고 옷가지 같은 것도 걷어내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제 어, 발굴이 끝나면은 각각의 사진을 찍고 발굴이 끝나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깨끗하게 싹 다 걷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침대는 여기 있었고 그 타다 남은 물건이 있으면 다시 제자리에 이제 놔두고요. TV는 여기 있었고 냉장고는 여기 있었고 이렇게 이제 복원합니다. 이 작업이 이제 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아니 불이 좀 해놨다. 여기에 있는
발화원을 이제 검사를 합니다. 어차피 이제 불은 여기서 난 거죠. 우리는 이제 제가 답을 그렸기 때문에 답은 알고 있지만 조사관은 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어떠한 발화 요인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 부분. 음. 저 같으면 이제 뭐 첫 번째 뭐 전기를 사용했나? 침대인데 침대잖아요. 두 번째는 전기 배선이 흘렀나? 세 번째 전기장판을 사용했나? 아니면 네 번째 침대에서 담배를 폈나? 휴지통이 있나? 침대 부근에 담배꽁초가 있었나? 어, 아니면 뭐 휘발유 흔적이 있나? 각각의 이제 우리가 여기에 상황에 맞는 가능성을 모두 검토를 다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하고 아니면 X 하면서 배제하면서 발화 요건을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게 어, 예를 들어 불판 상황하고 연결이 되는가? 예를 들어 뭐 전기가 천장에 뭐 단락이 됐는데 불은 화부에서 발생됐어. 이러면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응?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불꽃에 의해서 확대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추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전기 단락근이 많이 보였다. 많이 보였는데 전기의 이제 어떤 연결 상태 이런 것도 첫 번째 전기가 뭐 통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통했는지 차단기는 내려갔는지 이런 전원상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화재 조사의 책임인데요. 화재 조사는 이제 2001년도에 화재 조사 2001년도에 화재 조사법이 통과되면서 소방관서의 이제 화재 조사는 이제 소방의 화재 조사법에 의해서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소로인데 연소로는 이제 많이 가서 다 아실 건데 화재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해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실무적으로 끊어서 말씀드릴게요. 90%는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에 사람의 의도에 반하. 이거는 일반 화재를 말하는 거고요. 사람의 의도에 반하고. 첫 번째 실화입니다. 실화. 우리가 어, 예를 들어 장작을 캠핑을 가서 장작불을 피웠습니다. 캠파이어를 했어요. 이거는 의도적인 연소 현상이죠. 그죠? 캠핑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캠핑장에서 뭐 우리가 고기하고 구워 먹었어요. 장작불을 피워서. 의도에 의해서 치사 행위를 한 거죠. 이건 화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캠핑장에서 내가 캠파이어 하다가 불꽃이 비싼 데서 산불이 져버렸어요. 산불이 난 거예요. 크게. 이거는 내가 원래는 그냥 캠파이어 해가지고 놀려다가 이제 그래 된 거예요. 의도하지 않게 그냥 의도하지 않는 연소를 해가지고 큰 피해를 낸 거죠. 이걸 화재랍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건 화재가 아니고 사람의 의도에 반한 연소 현상이래. 이게 거의 한 95%가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은 방화죠, 방화. 방화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은 방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소화 실화이거나 방화인데 소화의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어, 뭐랄까 뭐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재떨이에 버렸는데 재떨이에서 불이 살짝 붙다가 그냥 꺼져 버렸어요. 예? 좀 붙다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휴지통까지 불이 붙었지만 그냥 뭐 살짝 뭐 한 10초 동안 10초도 아니고 뭐 한 1, 2초 정도 타다가 그냥 꺼져 버렸어요. 이런 거는 이제 소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소방대가 출동할 필요가 없는 것, 그다음에 소화 시설, 네, 소화기 등을 써서 진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주 경미한 것은 잡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법적인 해석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화재 조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문제가 여러 가지 화재인지 아닌지 어, 화재이게 되면 이제 책임 소지가 또 따르잖아요. 그런 해석의 문제도 굉장히 법률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지검하고 수원지검의 이제 전문 심리위원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수원지검에 이제 심리 한 건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신축 펜션에서, 피해가 났는데 한 10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된 거예요. 10억 피해가. 근데 이 화재가 700만 원짜리 벽난로를 설치하고 첫날 가동했는데 그 펜션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구상권을 이제 청구를 한 겁니다. 건축주가. 내가 당신의 벽난로를 사가지고 설치를 해서 했는데 바로 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불이 났기 때문에 제조상 안전상 책임이 있어서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이 뭐 벽난로 업자는 뭐 700만 원 주고 그냥 납품한 것밖에 없는데 10억 가까운 돈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이제 뭐 거의 100% 이제 지는 상황이에요. 그래 제가 이래 가만히 보니까는 조사 보고서를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뭐 일반 소방기관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뭐 끝난 게임이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제 네. 제가 보니까 벽난로를 설치하고 나서 어 이제 불은 보니까 외부 연통에서 착화돼 가지고 건물이 전체 이제 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집이겠죠. 이런 집인데 내부 연통이 이렇게 나갈 건데 이게 도시 미관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업자가 이렇게 마감 처리를 했더라. 마감 처리. 근데 불은 어디서 났느냐? 불은 여기서 났어. 이 내부에서. 예. 이건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판사한테 갑자기 이런 설명을 했어요. 화재의 정의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그 건물주가 어, 벽난로에 나무를 뗀 거는 어? 당연한 어떤 난방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 의도에 의해서 난방의 목적으로 해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가 보기에는 밖에 이제 연통은 방열을 위해서 연통을 했는데 건축업자가 마감을 하면서 건물의 미관을 위해서 이거를 방열판을 막음으로 인해서 방열의 효과를 제외를 시켰다. 그래서 난로에 난로를 뗀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의도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결함 사유는 방열판의 파판으로 인해서
미관을 목적으로 막은 게 잘못이라 생각한다. 이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놀라면서 어, 전문위원님 다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저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성을 있는 것을 화재라고 합니다. 기록을 해라고 하면서 뭐 아무튼 뭐 변호사가 막 감지를 했는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판사가 갑자기 뒤집히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문제 인식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재가 화재인지 아닌지. 그러면 어떤 원고 피고가 바뀔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 대상이 바뀔 수가 있고 인식에 따라 책임도 달라지고 어, 문제의 원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의 정의와 화재에 대한 해석은 조사관이 처음 들어가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거는 수없는 뭐랄까 내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접할 때 이게 화재인지 아닌지, 화재에서 어떠한 문제로 발생된 건지. 세 번째는 원고와 피고와 어떠한 문제로 다투고 있는지 이러한 인식, 화재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쇄의 3요건, 사요소까지는 이제 연쇄 반응까지 사요소고요. 훈소는 이제 스몰딩이라는데 아마 배웠을 겁니다. 분소위에서 열분해가 되면서 가연성 가스가 발생되는데 이 과정을 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소 과정을 거쳤다가 유염으로 해서 프레시 오브 체성기까지 그다음에 감퇴